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제 통치 방식이 1910년대와 1920년대 각각 달랐고요. 1910년대 한번 그려볼까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를 실시했었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쵸?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1931년부터 45년까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인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민족 말살 통치, 말살이라고 한다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맞아요. 말살이라는 뜻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죠.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말살 다 죽인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민족을 다 죽인다.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통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이 말살 뜻에는 민족의 혼, 민족의 정신, 민족 뭐 이런 걸 없애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대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은요, 첫 번째, 경제 공황에 대한 타겟책이 있고요. 두 번째, 대륙 침략 및 전쟁 확대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 공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경제 공황은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이야기해요. 경제 대공황. 자, 이것이 무엇이냐? 1919년에 우린 다 알다시피 파리 강화에 의해서 독일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많은 배상금을 연합국이 물게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배상금을 면제해 주긴 하지만 독일이 감당하기 힘들었고요. 결국 독일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독일 경제가 무너지자 독일만 무너지냐? 아니죠. 주변 국가였었던 나라들이 무너지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그 여파가 가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무너지자 미국까지 영향이 가고 미국에서 동아시아까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일본이 고민하다가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 극복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일본이 이제 대륙을 침략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배울 때 대륙이라고 한다면요, 중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국을 언제 침략하냐? 1931년에 다들 알다시피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또 확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194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 이 나라를 기습을 합니다. 어디죠? 맞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해서 이 경제 공황 그리고 대륙 침략 전쟁 확대를 하면서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물자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충할 것이냐?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서, 당신 대한민국 아니죠. 한반도죠. 한반도를 통해서 극복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황국신민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 병참기지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국신민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황국,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 즉 일본은 왕이 아니고 천황이 있잖아요. 그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의 신민으로 만들겠다. 신화적인 국민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황국신민화 정책은 천황이 살고 있는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만들겠다라는 게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신민화 정책을 왜 했을까요? 그걸 고민해보면 목적은 황국신민화, 조선인 민족성 말살 뭐 이런 게 있지만 써놓기는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이 확대되고 경제 공황이 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으로 잘 도왔을까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니죠. 잘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한반도를 구분하지 말고 차별을 하지 말고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세뇌시키고 또한 세뇌가 안 되면 무력적으로 힘을 활용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락호락해서 돕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의 민족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니는 원래 일본 사람이야. 니네는 원래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전쟁에 참여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돕는 게 너무 당연해. 라는 식의 논리를 펴기 시작한 거죠. 그게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신민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드는 거. 천황폐하 국가에. 두 번째,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는 거죠. 그리고 니네 뭐라고?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왜곡하고요. 우리 말도 사용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생각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독립운동 당연히 더더욱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황국신민화 정책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면서 일본과 하나라는 식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선일체. 내선일체는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몸일체, 한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일선동조론. 일본,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진다. 그리고 뿌리는 어디다? 일본이다 라는 걸 강조했던 게 일선동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요.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황국신민 서사라는 건 뭐 쭉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사료를 볼 시간이 있으면 사료를 보면 좋은데요. 황국신민 서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난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 대일본 제국에 충성스러운 백성이면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면서 강한 군인이 되겠다, 뭐 강한 사람이 국민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외우도록 한 거예요. 외워서 말하게 하는 거죠. 수시로 외워서 말하게 한다.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외워서 말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런가? 하고 세뇌당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세뇌를 하는 거죠. 넌 일본인이야. 넌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야.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켰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말을 계속 쓰고 있거나 우리 글을 쓰고 있거나 하면 우리 정신이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 민족의 뿌리가 안 없어지니까 말과 생각도 전부 말과 글도 없애기 위해서 관공서와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1938년까지는요, 한국어를 배울 수는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요거를 완전 사용 금지하고요. 이 관공서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 금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조선어학회 사건인데요. 이 관공서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이게 한꺼번에 엮어서 조선어학회를 해산시켰던 사건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배우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글로 된 신문과 한글로 쓰여진 신문과 잡지를 폐간합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배우다 보면 한글이라는 잡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한글이라는 잡지 말고요. 한글로 쓰여진 신문과 잡지가 모두 폐간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한글 신문을 이렇게 억압했었던 사건은 일장기 말소 사건. 그 송기정홍이 왜 마라톤을 통해서 뭐예요?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장기가 이렇게 가슴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워버려요, 동아일보에서.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걸 지웠다는 이유로 이제 정관을 시키는 거죠. 그만 나오게 했었던 거고요. 요거 아예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에서는 한글 신문을 폐간시켜버려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이제 창씨개명입니다. 우리가 말과 어떤 글을 못 쓴다고 해도 또 이름에서 우리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선임은 이윤섭인데 이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대로 이 이씨들이 내려온 이 가문의 성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선. 해서 일본식 성과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합니다. 창씨개명.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창씨개명이라고 하는데 창씨개명을 하게 하는 거죠. 1940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요. 이 신사라는 곳이 뭐냐면 일본의 조상신을 두는 곳이에요. 조상신을 이렇게 두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신사라는 곳 중에 이 신사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아베 총리가 여기 이 신사에 가서 매년 참배를 하게 되잖아요. 참배는 이제 가서 절을 하고 이제 뭐 묵념을 하고 뭐 기념을 하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꼭 문제가 돼요. 이 신사 어딘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야스쿠니 신사예요.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의 영혼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 둔단 말이죠. 영혼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한 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매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경우 항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민족적 종교성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신사 참배를 강요한다라는 건. 해서 니네가 믿고 있는 신들 믿지 마라. 일본 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민족문화 소운동 때 배울 거지만 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여기에 거부했었던 가장 강한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궁성요배가 있는데요. 궁성요배는 천황이 있는 성,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을 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서 절하는 걸 이야기해요. 요배는 엎드려서 절하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정오 묵도라고 해서 정오에 묵도를 하는 거예요. 천황폐하를 기리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굳이 쓰진 않았고요. 그리고 9번째, 사상을 통제합니다. 말은 사상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은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들려는 거고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령 2가지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 독립운동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보호관찰할 수 있다라는 명을 내려서 조선인들의 이 생각을 못하게, 독립운동을 못하게 잡아놓고요. 1936년에. 그리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해서 1941년. 이건 되게 웃긴 법인데요. 저놈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아직 저지르지 않았어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하면 잡아 넣어서 구금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정해놓고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식민화 정책 이 9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점점 일본인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살펴보면요. 좀 전에 한국식민화 정책을 봤잖아요. 이번엔 병참기지화 정책입니다. 2번째, 병참기지화 정책. 병참기지화라는 뜻을 대부분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병참이라는 건요, 군대 물자를 보급하는 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물자 보급하는 기지화하겠다. 어디를? 한반도를. 자, 군대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 만들겠다? 우리나라를 왜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1931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오기 전이나 내지는 대륙, 중국을 침략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힘으로 뭐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아래, 물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식량 같은 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자신들이 그래도 우리가 대일본 천황폐하에,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들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지, 한반도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없다, 조선인들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전쟁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중국까지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미국한테도 시비 걸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한데 이걸 다 어디서 활용해서 끌고 오지? 자기는 부족한데 우리 식민지인 조선에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반도를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 만드는 거죠. 군대 물자를 보급하는. 이해되죠? 그래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합니다.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금속이나 기계나 화학이나 이런 공업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 물자들, 총이나 뭐 대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중국으로 보급하기 위해 또한 우리나라 남쪽보다는 한반도 남쪽보다는 북쪽에 훨씬 뭐가 많아요?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급도 빠를 뿐더러 무엇도 된다? 그렇죠. 이 지하 자원도 빨리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와 함께 이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쓰는데요. 남쪽에는 면 생산.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옷이나 이런 면 생산. 북양 정책은 위에서는 북쪽에서는 양모. 그래서 양털 위주의 생산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남면 북양 정책도 실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가 있습니다.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는요, 요건 같은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공출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식량이 생산되면 모두 강제로 거두어가는 걸 얘기해요. 미국 식량이 생산되면 공출, 강제로 거두어간다. 모두 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배급한다. 배급하는 건 중앙에서 일정량을 주면 예를 들어 10을 주면 10명에게 1씩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하죠. 이걸 예로 들면 급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급, 급식의 느낌이랑 같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 자원도 뺏기고 식량도 뺏기고 하지만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더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협조적이게 만드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요.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제정을 하고요. 인적, 물적 자원을 몽땅 수탈해 갑니다. 우리나라 인적, 물적 자원을. 해서 인적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큰 이슈이자 화두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인적 자원 수탈, 일본군 위안부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수탈하는 거죠. 요거는 정신대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교과서들에는 근로정신대라는 말이 나와요. 근로정신대의 일부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로정신대는 그 노동력 제공, 일본군 위안부는 군인들의 성노예화, 요런 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결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제징용입니다. 요건 요 근래의 영화로서 구남도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 구남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거죠. 그걸 징용이라고 얘기하고, 탄광이라든지 또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끌고 가서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게 했었다라는 거. 세 번째, 군인들로요. 예전에 우리는 조선인이라는 판단 아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군인들이 나가서 워낙 많이 죽으니까 해서 징병제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적 자원을 보면요. 물적 자원은 첫 번째 식량을 뜯어갑니다. 식량은 여기서 이미 나왔으니까 식량을 뜯어간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녹그릇, 수저, 젓가락 등등등 여러 가지 철제 내지는 동 이런 것들 전부 사용하고 있는 생활 물품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무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뺏어갈 수 있는 것들, 지하자원, 식량, 사람, 그 외에 생활 물품들 뺏어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뺏어가서 무엇에 동원한다? 침략 전쟁에 동원한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